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안녕. 오늘 10월 1일 아침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씨고요. 대신에 걷기는 좋은 날씨, 딱 좋은 날씨. 오늘도 여전히 반팔하고 반바지로 충분히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쉬워요, 날씨가. 이제 10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좋네요. 아이고야, 이 옆에 이제 아마 건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공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터예요. 근데 조금씩 매일매일 보면은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땅도 좀 평탄화 작업 같은 거, 좀 뭐 일본 말로는 나라시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작업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펜스도 좀 이렇게 좀 없어졌고요. 원래 펜스 쳐놨었는데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뿌옇죠, 주변이. 저 멀리가 잘 안 보이죠. 예전에 선명했었는데 안개가 좀 많이 심한 날씨입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좀 그렇네요. 딱 이렇게 걷다 보면은 사실 수증기들이잖아요. 요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이제 작은 그 물 입자들인데, 이게 닿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느껴져요. 그 물 입자들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딱 느껴집니다. 신기하죠? 딱 걸을 때마다 살짝 촉감이 딱 물에 그 뭡니까, 스프레이 같은 거 아주 살살 뿌리는 그 스프레이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네요. 스프레이를 살짝 칙 뿌리는 그런 느낌. 아주 요거 더울 때는 땀을 식혀주는 스프레이 같은 느낌입니다. 좋아요. 이런 안개가 낀 날도 이렇게 걸으면은 충분히 적응되거든요. 대신에 좀 조심할 거, 찻길 같은데 건널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차들도 잘, 그 보행자들은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날씨에는 운전할 때도 비상등 켜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만 잘 지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짠짠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쵸? 한 6시 15분쯤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18분이고요. 한 70보 정도 지금 걷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으로 진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저도 오징어 게임 그 재밌다고 좀 추천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지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좀 주요 국가들,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 넷플릭스 전체에서 뭐 1위 달린다면서요.
넷플릭스 그 CEO도 그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 지금까지 넷플릭스 모든 콘텐츠 중에 뭐 제일 뭐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가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그 좀 대단하다. 그 얼마나 그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졌겠어요.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자체가. 감독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2010년 전에, 대략 제가 봤던 게 2008년 때부터 뭐 기획을 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작이 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독이 가지고 있던, 해보고 싶던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의 연기 변신, 특히 주연 이정재 배우,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망가진 연기, 완전 동네 백수 아저씨 연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좋은 설정들. 그러니까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첫 번째로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고 싶게 만드는 흡인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음에 드라마 소개할 때 시청자들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소재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 전개를 하겠습니다. 보실래요? 그게 홍보이고 마케팅이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딱 그거거든요, 사실. 어떤 제작자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그 해당 컨셉을 먼저 보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오징어 게임 아마도 이렇게 설명했겠죠. 저라면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과거에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고나로 그 모양 만들기, 뭐 줄다리기, 그 다음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어른이 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승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딱 좀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무슨 게임을 한다고?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해? 그럼 제작자는 딱 이러잖아요. 무궁화 게임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으로 어떻게 뭘 목숨을 걸고 하는데? 딱 물어볼 거거든요. 예, 그거 참가자들이 있는데, 게임 그 룰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던 게임의 룰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술래가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웃입니다. 그렇구만. 아, 느낌이 왔어.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승자들은 올라가고 패자들은 탈락을 한다는 말이지. 재밌겠구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무대를 구성하고 표현을 할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 미술 감독 좀 제대로 잘하는 사람 좀 알아보게, 그러고 제작 한번 해보지. 딱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물론 뭐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오, 참신해. 제가 제일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궁화 게임이 아니죠. 무궁화 게임도 어떤가요? 오징어 게임? 꼭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궁화 게임 어때요? 하여튼간에 오징어 게임이니까 딱 제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 딱 어떤 매력 포인트를 딱 잡았던 게 이거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요소들은 뭐였냐면 진짜 그거예요. 과거에 했던 국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잘 안 할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 잘 안 하겠죠. 그런 게임들. 우리는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거 저희 동네에서는 쪽자라고 했어요. 쪽자. 달고나. 서울 쪽에서는 달고나라고 한다고 하죠. 달고나 이거 그 동네 뭐 놀이터나 이런데 앞에서 약간 불량식품이죠. 그거 설탕으로 이렇게 막 설탕 녹여가지고 설탕 과자 만들면서 거기다가 소다 막 집어넣고 막 부풀려가지고 막 납작하게 누르는 도구 가지고 꽁 찍어가지고 평평하게 펴가지고 딱 그 마르기 직전에 그림도 텅 찍어주잖아요. 거기에 무슨 별 모양도 있고 우산 모양도 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모양에 맞춰서 뜯어내면 쪽자 하나 더 주고, 심지어 그거 난이도도 있어서 좀 어려운 거 하면은 그 쪽자 달고나죠. 달고나 막 더 많이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잘하면 잘할수록 몸은 더 안 좋아져요. 그거 먹으면. 네. 완전 설탕 과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했단 말이죠. 그때의 그 긴장감, 그거 아세요? 그 달고나 그 뽑을 때의 그 긴장감, 뽑기 놀이. 그게 생각이 난다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 반드시 해봤을 거예요. 대략 80년대나 90년대 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주로 운동회 때 안 하나요? 운동회 때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줄다리기를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막 스릴 있게 표현하잖아요. 네?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의 승패에 따라서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네. 단순 명확. 와, 그런 거. 그런 줄다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구슬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구슬치기 해서 그런데 사실 저는 구슬치기도 좀 하긴 했지만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는 뭐 고무치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고무놀이. 그 뭐냐면은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그만한 어떤 캐릭터들을 한 요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딱 그
소재는 그게 약간 고무 성분의 실리콘인가요? 그래서 녹여서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든 그런 일종의 이제 고무 인형이죠. 고무 인형. 그거를 남자 애들이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뭘 하느냐, 딱 멀리 선을 그어 놓고 거기 던지는 거예요. 선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선에 가장 근접하게 닿아 있는 사람이 상대방 그 고무 인형을 쳐가지고 멀리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걸음수로 그 거리를 재요. 딱 고무를 친 다음에 걸음수를 재가지고 그 걸음수에 따라서 그렇게 승패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진 사람은 고무를 내놔야 되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막 지우개 따먹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구슬치기로 대표되는 그런 일종의 약간 사행성 놀이. 막 서로 승부를 겨루는 거. 그런 거 하거든요. 아마 요즘 친구들도 좀 비슷한 게임들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렴풋이 그런 놀이를 했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어떻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냐면 아련한 추억, 아련하게, 와 그때 우리 골목에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참 재밌게 놀았지, 이런 추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아련하게 즐거웠던 추억들, 그러니까 살짝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역발상이죠. 역발상.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편안한 추억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였냐면은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처음에. 그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오는데 총 6개 게임인가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첫 번째 게임이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감독도 그 게임을 첫 번째 게임으로 한 게,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아마 딱 처음 시작하면서 포문을 열 만한 게임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빠져들거든요, 사람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아마 해외 다른 나라들에도 그런 유사한 게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구슬치기 딱 떠올리면서 아 옛날에 고무치기 놀이 했었지, 뭐 지우개 따먹기 놀이 했었지, 이런 거 생각하듯이 그런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하거든요. 회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거를 일상 속에서 공포를 끌어오는 거죠. 너무나도 참 좋았던 그런 푸근한 아련한 기억들이 이제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공격적인 어떤 기억, 공격을 당하는 그런 긴장해야 되는 기억, 그런 걸로 이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한번 어떤 영상을 딱 봤을 때
그 뭐 발레리나가 오른쪽으로 도는 발레리나,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딱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다른 방향의 인지가 어려워지죠. 약간 그런 거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경험 자체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을 때 그 경험이 완전히 처음에 생각하던 것과 더 강렬한 그 인상을 통해서 주어진 경험 때문에 정반대의 인상이 주어진다면 앞으로는 좀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참 잘 만든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미술 제작진의 노력, 그 세트, 그 배경, 복장, 그 느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그 연출된 설정들, 좋죠. 종합 예술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도전하고 막 하는 거 보면 그거 현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현실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을 살 때 말이죠. 보세요. 오징어 게임의 구도 자체가 말이죠. 착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구도가 말이에요. 착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들 본인의 개인적인 이기심,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기심, 나는 뭔가를 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이기심, 그게 작동을 하는데 결국 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 틀 안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회 부조리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우리 기생충 봤지 않습니까? 패러사이트. 작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이었죠. 작품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기생충의 문제의식도 그거였잖아요. 기생충의 문제의식 자체가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기생충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거예요. 반지하 포지션. 그거 좀 상투적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계층, 아주
사회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눌 때 영화에서 자주 보여주는 방식이 어떤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이선균, 조여정 이런 사람들은 가진 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막 그 호화로운 주택에 살죠. 그 다음에 송강호, 그 다음에 최우식, 이런 배우들은 가지지 못한 자를 상징하잖아요. 반지하에 살아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현실에 대한 그런 인식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선균 같은 경우에는 관대해요. 뭔가 관대하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관대하게 보입니다. 본인이 이기적이든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든 어떤 관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송강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좀스러워 보입니다. 좀스러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범법행위 같은 거,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부추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런 행동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자식들한테도 부추기죠. 오히려 칭찬해주고, 뭔가 사기치는 거, 뭔가 위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좀스러우면서도 행동이 바람직하지가 못해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기생충 자체가 출발하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선균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송강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환경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제일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폭우 쏟아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사는 그 거주 환경에서는 난리가 나죠. 물난리가 납니다. 반지하에 살던 그 가족들이 집이 물에 잠겨요. 가진 자들의 집은 어때요? 기술적으로나 뭐 지형적으로나 배수가 잘 돼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또 하나의 어떤 문화 공간이 돼요. 어떤 다른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그런데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극복해야 될 시련으로 다가오거든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나가는 거죠.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 일 자체도 아주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에요. 인상적인 장면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빗물을 퍼 담아 가지고 밖으로 나르고 이러면서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송강호가 하는 일이 뭐죠? 이선균이나 조여정의 차를 운전을 해주죠. 운전기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성균이나 조여정을 송강호와 같은 차에 이렇게 탔을 때 송강호는 운전을 하고 이성균은 뒷좌석에 타고 있겠죠. 또는 조여정은 타고 있겠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럼 코를 막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송강호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눈을 찌푸려요. 그 장면에서 이제 배우의 또 연기력도 나오는데요. 참 기막히게 연기들을 해요, 배우들 보면. 근데 특히 거기서 송강호의 그 얼굴을 막 찌푸리는 그 연기는 뭔가 막 거기서 많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들지 않나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나 집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뭘 말을 저렇게 인상 한번 딱 찌푸리고, 어떻게 내 그 처한 상황도 이해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단순하게.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서, 아니 나는 어제 그렇게 물을 퍼 나르면서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멀쩡하네. 내가 겪었던 그 어떤 것도 저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네. 단 한마디, 지난 간밤에 그렇게 비 많이 왔는데 좀 많이 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냐, 이런 얘기는 못할지언정 전혀 관계없다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저렇게 나를 두고 저런 말을 하네 라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단계가 딱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엔 기분 나빠서 그냥 하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들, 세 번째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왜 뒤에 앉아 있고 나는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이 코를 막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이 앞자리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지? 저 사람하고 내 차이가 뭐지? 이런 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 표정에서는, 송강호가 딱 짖는 표정에서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거를 담은 거예요, 그 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배우들은 딱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딱 불현듯 갑작스럽게 저 사람하고 나는 뭐가 다르길래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의 일을 해주면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성이 좀 같이 담겨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도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계속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뭐하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충분히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기준들도 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불공정이 팽배해 있고, 그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그렇게 심화되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런 환경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기생충도 그랬고 오징어 게임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재밌죠. 드라마로서도 저도 처음에 드라마를 보게 된 게, 아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저렇게 우리 추억이 깃든 그 놀이를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로 만들어버려. 이런 역발상 되게 참신하고 이제 흥미롭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6시 51분에 대략 한 5,000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MBC인가요? 지상파 방송에서도 완전 그 이번에 특별 기획으로 좀 스케일 큰 드라마 하나 제작했던데요. 그 남궁민 주연의 뭔가요? 검은 태양. 남궁민이 국정원 요원으로 나와가지고 막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거 처음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남궁민이 막 벌크업 하는 장면. 원래는 약간 좀 보면은 미소년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벌크업을 하더라고요. 막 체중을 10몇 킬로 늘렸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상남자처럼 변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또 정주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보면 어떤 범죄 스릴러물, 지상파에서도 그걸 현실적으로 잘 다루거든요, 요즘에. 예전에는 항상 보면 드라마들이 너무 순했다고 할까요? 예전 한국 드라마는 그냥 다 멜로 드라마였거든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 90년대나 한 2000년대 초반쯤 어떤 직업이 있어도 직업을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직업만 주어졌어요. 무슨 의사, 변호사. 근데 최근의 드라마들은 직업들을 확실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뭐 하는 직업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은 직업의 세계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아예 안 보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변호사나 의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나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나요? 어린 학생들이. 일단은 던져놓고 아 내가 점수가 되니 한번 던져보자,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이런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직업이 갖는 그런 특징은 뭐고, 난 내적성은 어떻고,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최근의 드라마 중에 제일 그 직업에 대한 표현을 잘 살린 드라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남국민 배우가 출연했던 드라마네요. 재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 겨울쯤에 스토브 리그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거예요. 리그, 야구를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 실제로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토브 리그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고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 기간, 대체로 겨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울 동계 훈련을 하게 되는 그 기간, 그때는 뭡니까? 야구 선수들이 각 구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모든 시즌의 일정을 소화를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몸을 만드는 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전지 훈련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한국은 춥기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많이 날아가죠. 그 기간에 선수들이 또 훈련을 하면서 몸도 만들고 새로운 자신에 맞는 어떤 자세도 교정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선수들 뒤에서 그런 야구팀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남국민이 거기서 야구단 단장으로 나오죠. 단장. 그 야구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 팀이, 그 야구단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지, 어떤 식으로 막 그 팬들하고 소통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정하는 사람이죠. 그 밑에 뭐 운영팀도 있고 무슨 뭐 마케팅 팀도 있고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트 팀도 있고 뭐 기술팀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거기서 참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는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야구 선수들 트레이드 하는 거. 항상 어떤 팀에는 간판 스타가 있거든요. 간판 스타, 프랜차이즈. 말하자면은 자기 팀, 자기 구장에 오면 햄버거가 있어요. 그 선수 햄버거, 선수 이름을 붙인 햄버거. 예를 들어서 풍부가 거기서 4번 타자 홈런 왕이다 이러면은 풍부버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풍부버거. 그러면은 이제 팬들은 와가지고 야구 보러 와서 저 풍부버거 2개 주세요. 그 다음에 뭐 걷는 풍부 스페셜로 그 세트로 주세요.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간판 타자가
사실 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스토브 리그에 나오는 그 구단의 그 운영자들, 운영진들, 직원들 하나같이 이 선수는 우리 간판 스타다,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 팬들도 마찬가지. 우리 간판인 풍부를, 그런데 야구단 단장은 다른 판단을 해야 돼. 파격적인 판단. 실제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그 선수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죠. 얘는 우리 팀에 사실은 악영향을 끼쳤다. 그 이후의 논리적인 설득. 이거 보면 조금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뭡니까? 머니볼. 기존의 야구는 감독이나 단장이나 뭐 구단주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 그냥 감각적으로 이 선수 이렇게 잘할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명이 되고 영입이 되고 이렇게 막 구사가 됐었죠. 옛날의 감독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는 감독이 정하는 거다. 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잘한다. 그거에 관여하지 마라. 근데 거기서도 브래드 피트가 이제 단장으로 나오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완전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에 근거한다는 거죠? 확률이잖아요. 확률, 통계에 근거하는 거. 그건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이뤄냅니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야구를 그 기존 관점에서 생각하던 사람들은 이러면 인간미가 없지 않느냐, 이게 야구 맞느냐, 옛날 야구 이렇게 안 했다. 근데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프로의 세계거든요. 프로의 세계는 숫자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은근히 말해주던 그 영화가 머니볼이었고요. 머니볼. 그리고 좀 공터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7시 3분이고요 한 6,000보 정도 걸었습니다. 아직도 안개가 자욱한데요. 그래서 스토브 리그 같은 거 보면은 그거 청소년들한테 좀 권장할 만한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야구의 그 이면,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들이 사실은 저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게 됐었구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배울 수가 있잖아요. 전 스토브 리그가 참 좋은 드라마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걸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관심은 야구 경기 그 자체 아니면 선수들 이렇게 그냥 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팬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운영팀에 있는 그 팀장 이름을 알고 있나요? 선수 이름들은 죄다 깨고 있으면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면서 스포츠 분야에는 여러 가지 적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구나.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 장래 희망이 꼭 야구 선수는 아니어도 되겠구나. 난 야구 좋아하지만 직접 야구 선수로 야구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팀의 기록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전략 짜는 게 참 또 그냥 해보니까 재밌던데, 적성에 맞던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난 야구를 좀 실제 경기도 뭐 하고 싶고 야구 선수로 뛰고 싶은데 사실 몸이 좀 불편해서 실제로 뛸 수는 없다. 대신에 야구에 대한 희망만큼은, 꿈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가 표면적으로 보던 것 이상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다는 거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브 리그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 안개 보세요. 안개 속을 걸어갑니다. 이야, 안개가 저역하죠.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또 점심때 되고 하면은 다 좀 투명해지겠죠. 그래서 좀 그런 재밌는 드라마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잠깐 돌아가면, 오징어 게임이 참 루저들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루저들의 이야기가 세계에서 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참 사회 현실을 극단적으로 반영한 그런 드라마거든요, 말하자면. 예전에 제가 막 그 라디오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듣다가 영화 음악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그 프로그램 중에 영화 음악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박찬욱 감독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해도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찬욱 감독이 그 올드보이로 좀 유명해졌잖아요. 올드보이라는 영화로 그렇게 막 칸에 가서도 막 그런 좋은 평가를 듣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당시 켄틴 타란티노 감독으로 막 호평을 받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도 박찬욱 감독이 뭔가 좀 다른 감독이다, 뭔가 이 좀 영화 만들어내는 요런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관점들, 이런 게 탁월하구나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예전에 박찬욱 감독 초기작일 거예요. 3인조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김민종, 이경영, 정선영 배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화도 제가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박찬욱 감독 영화요. 올드보이 전에 나왔던 영화. 그거 볼 정도로 박찬욱 감독을 그 전부터도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감독이 그 라디오 방송, 영화 프로에 나가, 영화 음악 프로에 나가가지고 영화를 막 설명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정의를 다루는 영화들 있잖아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뭐 이퀄라이저 같은 거, 뭐 모범시민 같은 거, 뭐 한국 영화 중에서도 뭐 아저씨 같은 거, 뭐가 정의냐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주제들이 부각되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주 이상적인 멜로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사랑 이야기, 막 진짜 뭔가 이거는 정말로 이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멜로드라마 보면은 좀 와 이거 정말 가슴을 막 저미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주제가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옳았구나 하면서 공감을 해줘. 과연 그렇구나. 결국은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현실에선 너무나도 부족해서 자기가 갈구하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아마 박찬욱 감독이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좀 흐린 날씨에 안개가 많이 낀 그런 아침이었지만, 잘 이렇게 이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풍부의 아침 걷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